평화가 깨어지다 속초, 한국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은 오랫동안 고요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붕이 낮은 작은 집들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바닷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드럽고 단순한 삶의 리듬 속에서 잠재우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도 북적이는 인파도 없이 그야말로 평화로운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조차 어느 운명의 날, 모든 평화가 단절되고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충격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의 차가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따뜻한 밥상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공기 속에서 박씨 가족은 긴 시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큰딸 지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귀가가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환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을이 서서히 지며 마을 집들의 지붕 위로 색감을 더할 때 지은의 가족은 다가올 비극이 그들의 평온한 하늘을 영원히 부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갑자기 들린 처절한 비명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섬뜩하고 날카로워 놀람이 아닌 극도의 공포에서 비롯된 비명이라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박씨 가족이 사는 아담한 2층 집은 평소 속초의 중심에서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으나 이제 그곳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말하길 그들이 들은 것은 단지 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몸싸움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끔찍할 만큼 무거운 정막이 이어졌습니다. 그 비명은 집의 벽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을 속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요동치게 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2층 작은 방으로 달려갔을 때 심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벅차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함께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공포에 질려 언니를 부르며 작은 손으로 차가운 나무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결국 문이 부서졌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잔혹한 현실은 마치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찌르는 듯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바닥 틈새마다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깥은 힘차게 부는 강풍과 함께 잿빛 하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도 소녀의 가족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처럼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고요하고 자연과 어우러졌던 속초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꺼진 등불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밝게 웃으며 오후를 보내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며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작은 거리를 물들이던 밤, 많은 속초 사람들은 이런 비극이 평온한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곳조차도 악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하루 운명이 정해진 그날 아침, 속초는 여전히 평화로운 해변 마을에 부드러운 옷을 걸친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작은 길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각 가정의 창문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금기 섞인 향기를 실어 나르며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의 삶에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박씨 가족을 포함한 마을 모든 가족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평온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장녀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말고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지은은 학교에서 늘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며 가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어린 남동생과 장난을 친 뒤 가족들에게 활기찬 인사를 건넨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문가에 서서 그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마치 행복을 약속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운명을 예고한 순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난 뒤 지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햇살 가득한 길 위를 자전거로 달리며 그녀는 시험의 압박감이 마치 바다바람에 날려간 것 같은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길가의 작은 가게에 들러 좋아하는 떡을 사며 집에 돌아가 2층의 아늑한 방에서 먹을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여전히 익숙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에 바쁘셨고 남동생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을 지나며 소파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할머니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고 잔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신만의 공간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안정을 찾는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작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언제나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평온 속에서 다가오는 비극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삼키려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마을 전체가 평소처럼 일상에 몰두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고 기괴한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터져 나온 한기가 느껴질 만큼 오싹한 비명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었고 심장이 다급하게 뛰기 시작하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남동생도 본능적으로 손을 멈추고 2층 방 쪽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몇 초는 그들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할머니는 손잡이를 붙들고 온몸에 힘을 짜내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든 감각이 극한에 닿았고 머릿속은 걱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비명은 평범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고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삶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의 방 손잡이를 붙잡았을 때 아침에 그 방문은 그녀의 꿈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듯했죠. 방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안쪽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여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동생은 공포에 질려 언니의 이름을 계속 외쳤고 작은 손으로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몰아친 강풍이 복도를 지나 창문 사이로 불어와 집 구석구석으로 황망한 냉기를 퍼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날 오후의 평온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오후의 차분한 공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와 숨가쁜 숨소리, 그리고 온 집안을 뒤덮은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밤속의 비명밤이 속초에 서서히 내려앉으며 부드럽던 노을은 깊은 어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갑작스레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스쳐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평소와 달리 고요하지 않았으며 회색 구름으로 가득해 마치 불길한 일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후 3시경 박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방에서 들려온 오싹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단지
그들의 기억에 깊이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안정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어둠이 집안을 완전히 뒤덮자마자 죽음 같은 정막은 더 강렬한 소리들로 다시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 시간, 어린 동생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호소나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비비는 듯한 소리,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발을 가볍게 끌며 움직이는 섬뜩한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마치 공포가 공기 속에 스며든 듯 집안은 더 이상 그들이 안식처라고 믿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덫으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흐느끼듯 속삭였습니다. 위층에 누군가 있어요. 언니가 아니에요. 엄마, 발소리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자신도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조차도 답답함과 심한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은의 방이 안에서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것을 본 순간부터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누군가가 일부러 밀어서 내리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미 답답했던 밤의 공기를 더 깊이 갈라놓았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뛰쳐나오며 외쳤습니다. 지은아, 너니 대답해봐. 그녀의 방문은 여전히 조용했으며 아무런 회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 한쪽에 놓여있던 긴 빗자루를 잡고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이 그녀의 몸을 압도하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또다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숨소리 같으나 뭔가 눌려 끊어진 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어린 아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거기 안에 누군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언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고 온몸이 긴장으로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그녀는 낡은 나무 계단을 따라 천천히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조용한 공기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약한 빛이 쇠로 된 손잡이를 비췄고 먼지가 쌓인 표면 위로 약간의 반사광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지? 안에 누가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밖에서 복도를 통해 불어와 그녀의 손전등 불빛을 꺼뜨렸습니다. 주위는 암흑에 빠졌고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이 내는 소리가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정도로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소리가 아닌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안에 누가 있니? 어머니는 할머니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고 결국 부엌에서 가져온 긴자를 사용해 문을 억지로 열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눈앞의 광경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등이 부서져 섬뜩한 깜빡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바닥 틈 사이로 새우며들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방 안 전체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아있는 생명의 흔적을 무심히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빛이 죽어가듯 소멸한 방 안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창문 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오직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범인이 도주한 통로였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비명은 단지 지은의 가족을 놀라게 한 것만이 아니라 평온했던 이 마을마저도 무언가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어둠이 속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이곳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수사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어두운 밤에 무거운 침묵 속초를 깨웠습니다. 박씨 가족의 작은 집 밖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호기심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놀람과 공포로 굳어버린 얼굴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사하며 하얀 장갑을 낀 조사관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움직였습니다. 비극을 수차례 대면했던 그들이었지만 지은의 2층 방 안에서 본 광경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새빨간 피는 악몽처럼 흐르며 바닥의 틈새를 따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은 파도와 비슷한 차가운 바람이 지그시 두드리는 나무 창틀을 흔들며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부검이 진행되며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여러 상처가 뚜렷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죽음 이상의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지은 자신의 피로 쓴 듯한 비뚤어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이 문장은 조사관들을 몸서리치게 했고 동시에 그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겼습니다. 범인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불분명한 증거와 어려움들 수사가 시작된 초기, 모든 희망은 현장 증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팀은 방에서 별다른 폭력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은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해 스스로를 방어할 틈조차 없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대신 바닥에서 낯선 지문 몇 개와 박씨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 찍힌 크고 무거운 신발 자국 또한 확인되었지만 강한 해풍이 창문 밖에 남아있던 족적을 모두 지워버려 범인의 도주로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집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주변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목격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건이 대낮에 발생한 터라 아무도 수상한 행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비명소리가 어린애들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명확한 단서가 부족한 가운데 수사는 즉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심리 분석과 끈기 현장 증거로는 희망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목격자들의 심리적인 묘사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사건 며칠 전부터 딸이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면 딸은 그저 시험 압박감 때문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무언가 이상한 점을 알아채진 못했지요. 이 죄책감을 어찌 떠안고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어린 남동생은 두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언니는 요즘 매일 밤 창문을 보며 있었어요. 밖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해 보였죠. 언니가 한 번은 어떤 그림자를 봤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 사소한 정보는
지은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당했을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피로 쓴 문장과 범인의 메시지, 침대머리가에 남은 피로 쓴 문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잔악한 도발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손가락 자국으로 확인된 흔적은 범인이 지은의 가족을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의도를 가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명을 앗아간 데에 그치지 않았고 비극이 그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 드리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끝없는 밤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속초는 어둠 속에서 잠겼지만 조사팀의 오피스는 환히 불을 밝힌 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신발을 조사하고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지문들과 대조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속초의 거리 위로 솟아오를 때마다 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희망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절망감도 그 이상의 속도로 심화되어 갔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충동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목격자도 명확한 증거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냉혈함은 그를 마을에서 숨어있는 공포의 유령으로 만들어 누구도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공포는 언제 끝날 것인가? 조사팀은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진실의 한 줄기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속초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맴도는 메아리처럼 이 질문은 대답 없는 상태로 계속 떠돌았습니다. 어둠 속에 의심지은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속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때 평온하고 느긋한 생활을 사랑했던 주민들은 이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밤은 더 이상 일상의 일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있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마을 구석구석부터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가? 누가 이 활기찬 젊은 소녀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앗아갔는가? 하지만 답은 여전히 거대한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에 고통받는 지은의 가족은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말 속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설마 안면 있는 사람이었을까? 지은의 어머니 박 씨는 믿고 알던 사람 중 하나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리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했던 마을은 소문과 추측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단서들, 그러나 도달하지 않는 결말 사건 이후 경찰은 주로 박 씨 가족 주변 이웃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날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이 근방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최근에 지은과 자주 어울리거나 대화했던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날 특별한 점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후의 차가운 침묵을 갈라놓았던 비명소리만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나이 많은 여성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또한 지은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살던 한 노인은 자신이 본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오후, 그는 자신의 발코니에서 화채물을 주던 중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누군가가 지은네 집 가는 골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묘사는 세부적이지 않았지만 단서를 형성하는데 작은 기여를 했습니다. 불안한 눈길 속의 의심 사건의 어둠 속에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심의 화살은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나누던 가벼운 대화,
아침 시장에서 주고받던 일상적인 잡담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추측을 퍼뜨리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집 가까이에 사는 이웃 중 하나겠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이 났는데 못 봤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했겠어요? 분명히 그 자식, 지은이를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며 노렸던 게 틀림없어요. 다만 누가 그 근처에서 항상 돌아다녔는지 알아야겠죠. 이 질문들은 마치 마을 전체의 입을 통해 나온 듯했고 지역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심지어 이웃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말과 어렴풋이 드러난 진실 어린 지은의 동생은 어린 나이와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긴장된 신문 석상에서 그는 차분히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창문에 서 있었어요. 뭔가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제가 언니 뭐 봐? 라며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누군가 걸어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 어린아이가 한 말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범인은 특별히 어둠 속에 숨어 오랫동안 지은을 감시했던 사람 아닐까요? 어머니 박 씨는 이 진술을 듣고 나서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간과했던 두려움의 신호들이 떠오르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밤늦게까지 램프 아래 앉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엄마는 왜 몰랐을까? 너를 이렇게 만든 그놈이 누구인지 꼭 알아낼게.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그림자 마을 공동체 내에서 퍼지는 의심스런 기운과 공포는 곧 분위기를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기 시작했으며 몇몇 가족들은 생소했던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한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자가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어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지은의 침대 위에 남겨진 문장은 마치 마을 전체를 에워싼 안개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돌았습니다. 아무리 밝은 낮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범인의 초상 희미한 묘사, 증인의 단편적인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된 소량의 단서를 통해 경찰은 마침내 범인의 희미한 초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증거를 통해 살인자를 추적하는 작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걸음마다 드러나는 범인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조사팀이 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단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실루엣, 챙이 있는 모자를 쓴 모습, 그리고 중노동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만으로는 지은의 집 근처를 지나갔을 수 있는 수백 명의 명단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린 초상 지은의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이웃이 한 단계 더 명확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 후드를 쓴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은의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지나치며 빠르게 걸어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비명을 들은 후 그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진 못했지만 걸어가는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급한 듯하지만 허둥대거나 당황하진 않았어요. 마치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증인은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외형, 복장, 그리고 사건 발생 전에
이상한 행동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범인의 초기 초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냈습니다. 나이 25-30세 사이, 체격, 보통 키의 튼튼한 체형, 복장, 공업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검은 작업복과 높은 마찰력을 가지는 특수 신발, 행동, 신중하며 계획적으로 움직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심리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이 범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간, 장소,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젊고 활기차던 지은은 이미 그가 정한 목표물이 된 지 오래로 보였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단서를 많이 남기지 않았지만 남겨진 소량의 단서만 보아도 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끔찍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관찰하고 기다리며 희생자가 저항할 틈이 없는 최적의 순간에 공격합니다. 범인의 행동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지은의 일상, 생활 패턴, 그리고 그녀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까지 면밀히 관찰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목표물을 그려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DNA 분석, 새로운 단서를 보여주다. 현장에서 채취된 모발과 피부 조직 샘플을 분석한 결과 범인이 기계공업 또는 중노동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은 다량의 기름때와 공업용 오일의 흔적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주로 공장이나 중량 기계를 다루는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로 하여금 지은의 집 주변 10km 방향에 있는 공업지역, 기계공장, 중노동 현장으로 조사를 확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각 작업장의 고용 인원, 개인 기록,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수상한 인물의 등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명단 속에서 한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성호 28세, 속초 항구 근처의 기계수리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이성호는 증인들이 설명한 외형적 특징과 잘 맞아떨어졌으며 특히 그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했던 적이 있어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동료들은 성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죠. 누군가 그와 너무 가까워질 땐 긴장한 듯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이 이성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자그마한 행동들까지도 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떠났고 특히 공장에 제출했던 개인정보도 불완전하여 그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초상화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 속 인물의 초상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어두운 옷과 냉철한 움직임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립감, 공포 또는 알 수 없는 집착에 의해 왜곡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성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삶과 파괴 사이를 오가며 속초의 어둠 속에서 공포를 퍼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퍼즐이 완성되어 갈수록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 짐승이 과연 어떤 무서운 수법을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소문과 추측 지은의 비극적인 사건 직후 속초는 평소 잔잔했던 파도 소리와 고요한 일상으로 채워졌던 시간을 뒤로하고 무거운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살인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고 골목 곳곳과 집집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누구도 이 충격적인 죽음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당연히 다양한 추측과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의 작은 카페나 아침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이나 화창한 날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의심과 공포로 물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추측의 폭풍. 범인은 분명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 중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한 연로한 여성이 시장에서 카트를 밀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반박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은네 집에 들어가 방 위치를 알 정도라면 분명히 가족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가족 중 누굴 잘 알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떠오르자 마을 공동체에 남아있던 마지막 평화의 흔적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웃들은 서로를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무언가 잘못된 의심을 떠안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쪽에서는 더 기괴한 추측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요. 딸이 자기 방 창문에서 밤마다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던데 혹시 원훈이 복수를 하러 온 거 아닐까요?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럽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화살에 갇힌 가족 소문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지은의 가족은 가장 큰 의심의 눈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나눠 먹던 음식을 가져오고 매일 대화와 웃음을 나누던 이웃들은 이제 그들 뒤에서 수군거리며 속닥였습니다. 전에 지은네 집에 몇 번 갔을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애는 뭘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한 이웃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 가족이 우리한테 말 안 한 게 있는 걸까요? 혹시 그들 중 누군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러한 억측들은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늘 익숙했던 거리를 내려다보며 창문을 연 지은의 어머니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은 그녀와 얘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녀는 이 끝없는 소문의 짐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조사관과의 짧은 만남 중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외쳤습니다. 의심으로 뒤덮인 마을 밖이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의심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하고 단단했던 공동체의 믿음은 사라지고 이제 소외와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혹시 범인이 아직도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봐요. 저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숨기려 드는 것 같은데요. 젊은 여성들 무리가 무뚝뚝한 표정의 한 남자를 지나치며 속삭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외출은 삼가고 몇몇 가정은 문과 창문에 추가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가정용 카메라를 길게 늘어선 현관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어른의 보호 아래 즐겁게 놀던 아이들도 이제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들조차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마을 근처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감시 속의 범인. 경찰의 몇 가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마을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지은이 사건 전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동생이 제공한 이야기, 즉 그녀가 밤마다 창밖을 응시하며 그림자 같은 무언가를 조심스레 언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명백해요.
범인은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에요. 한 동네 어머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즉흥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덮쳤던 게 틀림없어요.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 명의 냉혈한이 숨어 있고 그가 공들인 침묵 속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역을 긴장과 시름으로 물들였습니다. 지은이에게 그러했다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런 말들이 공기에 떠돌며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평온마저 질식시키듯 꺼져갔습니다. 장력을 견디는 마을 겹겹이 쌓이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한시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발표하는 단편적인 진전은 마치 물 한 방울로 끝없는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처럼 해소되지 않는 공포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속초는 더 이상 평화로운 햇빛 너머 작고 조용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어둠을 품은 장소로 변해 모든 주민이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다음은 대체 무엇이 올까? 라는 질문에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증거 지은의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속초는 여전히 공포와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가족, 이웃들, 그리고 이 작은 마을 전체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그림자에 마비된 상태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지쳐갔고 수사팀 또한 점점 더 깊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희망의 빛이 사건의 어둠 속에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하나의 계기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견된 오래된 CCTV, 더 이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던 수사팀은 김 팀장의 지휘 아래 지은의 집 근처 건물들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CCTV나 거리 촬영 장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연이라도 사건 당시의 용의자를 담은 영상이 있기를 희망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듭된 거절과 실망 속에서 결국 한 작은 골목 모퉁이에 있는 건물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발코니에 오래된 카메라가 하나 있긴 해요. 길 쪽을 향하고 있는데 사실 집 앞마당에 개가 들어오는 걸 보려고 설치했거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말에 수사팀은 즉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장비는 오래되었고 화질도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하드디스크에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어둠 속의 그림자 수사팀은 CCTV 영상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길이의 영상에는 어두운 밤 공기가 깔려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고요한 도로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게 흘러가던 중 3분쯤 되었을 때 한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왜소한 체격의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중간 정도의 키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앞챙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얼굴 대부분이 모자로 가려져 있었으며 빠르고 조심스럽게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은근한 급박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골목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 번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주목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확실히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화질은 범인의 얼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세심한 관찰과 분석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아니야. 분명 의도가 있어 이 자리까지 왔어. 그는 목표를 미리 정해둔 것 같군. 김 팀장은 영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차에 조용히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그 모습은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 단서만으로는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추적의 시작. 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은 전에 수집한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의 체격, 움직임, 착용한 옷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윤곽을 만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코트, 두꺼운 직물이 특징으로 주로 위험한 환경이나 추운 기후에서 사용되는 작업복, 흔적을 남긴 신발, 지은의 방 바닥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는 특수 신발, 특이한 움직임, 급하지만 신중한 걸음거리는 사건, 당일 한 노인이 목격한 사람의 묘사와 흡사. 경찰은 이 정보를 활용해 사건 전후 용의자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를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맞춰지는 퍼즐. 며칠 후 인근 상점에서 확보한 또 다른 영상에서 용의자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 장면에서는 그가 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의 끝은 항구 근처로 이어지며 보통 이곳에는 기계 수리와 중노동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야. 오히려 자신이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 팀장은 필연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상은 수사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냉정하고 자신을 숨기려 노력했어도 지역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가 속초와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워지다 이 단서를 기점으로 경찰은 항구 근처 기계공장과 자재 창고 하나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등록된 노동자 명단, 근무 기록, 그리고 잠재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은 이제 어둠 속의 흐릿한 그림자가 아닌 사건의 중심을 꿰뚫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수수께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단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답은 가까운가? 과연 이 영상이 공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짧은 희망이 또 다른 미해결의 숲속에서 사라질 불빛에 불과한가? 이 대답은 지금까지 암흑 속에서 몸부림치던 지은의 가족과 마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름 돋는 편지 사건의 어둠이 여전히 마을을 뒤덮고 있던 중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비탄과 절망 속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평범한 주중 아침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던 순간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박씨 가족의 문 앞에 갑작스레 나타난 것입니다. 예고 없는 등장 편지는 우편으로 보내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직접 전달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지은의 어머니가 신발 매트 아래 놓아두던 천 아래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던 순간 냉랭한 기운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는 작은 흰색 봉투로 주소도 발신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안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이 편지를 열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의 어둠이 그녀를 모든 돌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충격으로 쉰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잡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검은 잉크로 쓰인 메모는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쓰는 사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의도적으로 필체를 흐리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숨길 수 없어. 모든 걸 안다. 와 같은 문구는 박 씨의 머릿속에 찰나의 순간 강렬한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박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곧 현장에 도착하여 편지를 증거물로 수거하고 봉투 및 내용물에서 지문, 섬유, DNA와 같은 단서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뒤흔들린 마을 편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자
이는 순식간에 속초 전체를 혼란의 폭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는 소문이 번지는 속도가 불길과 같았습니다. 이거 살인범이 보낸 협박 편지가 아닌가요? 말하는 다음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한 여인이 가게 앞에 줄을 서며 겁에 질린 듯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경찰과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두려움을 심으려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여성이 답했지만 그녀 역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부모들에게 특히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이 금지되었고 가게에 가는 간단한 심부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가족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속초를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발로 가득 찬 편지 내용 조사관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편지에 적힌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점은 편지가 명백히 도발적이며 수사팀의 신경을 건드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 그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김 수사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박 씨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겨냥한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가 원하는 건 혼란입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라는 문구 역시 경찰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범인이 정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걸 눈치챘다는 건지 아니면 경찰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심리적 공격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속에서의 3경찰이 아직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편지가 초래한 영향력은 거대했습니다. 지은의 가족은 이번 사건에서 더욱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로 여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편지에서 말하는 다음은 누구일까요? 지은이 아닌 다른 가족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일까요? 아침 시장에서 한 여인이 토론에 참여하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 편지는 마을의 집집마다 공포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유례 없는 단서와 새로운 길 편지 소지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그것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작업했습니다. 이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으며 쓰여진 흔적 또한 여러 번의 거짓 단서를 남기려는 흔적이 있었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대조할 만큼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용지 표면에 붙어있던 작은 먼지 입자들에서 놀라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몇몇 화학적 흔적들이 특정 공업 환경, 기계 윤활유와 오일이 사용되는 작업 장소에서만 발견되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의 심리적 동기 편지가 실제로 살인범의 작품이라면 이는 그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장악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속초를 두꺼운 공포와 불안을 퍼뜨리는 무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메시지는 자신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보여주고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 편지는 작은 성냥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냥은 의심과 두려움의 산더미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촉매였습니다. 앞으로의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이 편지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잔혹한 연극의 암시일까? 점점 복잡해지는 의문 속 모든 시선은 이제 오직 김 팀장과 그의 수사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둠과 진실 사이에 선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점차 드러나는 진실 지은의 미스터리한 죽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속초를 뒤덮은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은 안개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어둠에 숨은 범인의 존재가 매 순간 그들 주위를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점차 연결되며 진실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문과 DNA가 밝혀낸 단서 경찰은 처음 사건 현장에서 지은의 주변에서 채취한 몇 가닥의 머리카락, 희미한 지문, 그리고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등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에서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기에 한동안 수사는 어둠 속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법의학연구소로 보내졌을 때였습니다. 결과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에서 산업용 윤활유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주로 기계 공장이나 중공업 현장에서 자주 접촉되는 물질이었죠. 산업용 윤활유, 김 수사팀장은 사건 현장의 사진들로 뒤덮인 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범인이 이런 흔적을 남겼다는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야. 그는 이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며 기계 수리나 관련 업무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발견 직후 경찰은 속초 마을과 인근 지역의 기계 공장, 작업장 및 중노동 현장을 대상으로 탐문과 조사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신발 자국, 퍼즐의 완벽한 조각 김 수사팀장은 또한 지은의 집 바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자국은 특정한 마찰 방지 패턴을 가진 특수 신발이며 주로 미끄러운 환경이나 기름기 많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신발 흔적은 그의 정체를 단단히 증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는 단순히 길을 지나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 이런 신발을 자주 사용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김 팀장은 신발 자국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사팀은 즉시 해당하는 공장과 항구 근처의 작업장을 집중 조사하며 용의자가 머물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발길을 넓혔습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희미한 빛이 점차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와 범인의 실루엣 조사팀은 지은의 집 근처에서 촬영된 CCTV 영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색상을 입은 누군가가 지은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과도한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발걸음이었지만 그의 몸짓은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완전히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는 속초 지역을 알고 있으며 지은을 오랫동안 지켜본 듯 그의 계획을 철저히 실행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즉흥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김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어둠 속 인물이 서서히 드러나다 수집된 데이터와 단서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수사팀은 점점 용의자를 구체화해 갔습니다. 그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 그리고 삶의 족적을 통해 새로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무거운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기름과 기계 작업에 익숙한 인간.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항구 근처 기계 공장에서 일했거나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지은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실행에 옮긴 계획은 단순 충동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집착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용의자로 떠오르는 이름 수사팀이 집중 조사에 나가던 중 결국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성호 28세 속초 항구 인근 기계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성년 시절 폭력 사건으로 짧은 기간 구속된 적이 있으나 그 후 경력을 세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면서도 뭔가 비밀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별로 말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일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땐 뭔가 짜증난 얼굴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다른 동료는 덧붙였습니다. 머리카락에 남은 기계 오일, 신발 자국, 그리고 그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경찰은 이제 전체 그림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지은을 바라보던 그는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성호는 모든 단서를 연결하는 핵심 존재였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은의 가족과 속초 전체를 어둠 속 끊임없는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 추구의 여정이었습니다. 비밀은 점차 드러나고 진실은 햇빛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체포수 주간 이어졌던 갈등과 난관 끝에 마침내 끔찍했던 사건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신발 자국, DNA 샘플, CCTV에 담긴 움직임까지 모든 단서는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이번 사건의 돌파구는 지은의 가족과 속초 전체 마을을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떠올랐습니다. 용의자를 밝혀내는 것은 하나의 성과였지만 이제 그를 체포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조사팀은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인범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삶의 단면 속에 자신의 악몽을 간직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추적 지은이 사망한 직후 이성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직장을 떠났고 이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실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등록된 주소에서 모습을 감췄으며 마지막으로 그를 본 동료들은 그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 시선을 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팀장은 빽빽이 메모가 붙어있는 목격 노트를 보며 말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애쓰고 있겠죠. 조사팀은 즉시 이성호가 은신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을 좁혀 나갔습니다. 항구 근처의 기계 수리소, 값싼 모텔, 그리고 속초 주변의 노동 현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찰과 협력해 주요 대로에 검문소를 세우고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행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완벽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빛 모든 희망이 점점 사라질 때쯤 한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항구 근처의 CCTV에서 용의와 일치하는 복장을 한 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선이 정박된 구역을 걸어 다녔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낮아 그의 얼굴을 완전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안정적이면서도 신중한 걸음걸이는 CCTV로 목격된 이성호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김 팀장은 즉각 항구 지역에 밤샘 관찰조를 배치했습니다. 그가 바다로 도망치기 전에 반드시 그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바다로 빠져버린다면 체포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긴박했던 추적의 밤 한밤중 항구 주변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잠겨 있었고 조용히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이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의심 지역을 조용히 포위했습니다. 긴장된 숨소리와 발소리가 조용히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시 후 한 경찰이 어선들 사이에 숨어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호였습니다. 그는 낡은 어선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으며 발견의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사냥꾼에게 포위된 사냥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성호, 움직이지 마라. 한 경찰이 소리쳤고 그의 눈엔 곧바로 손전등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어떤 단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사적으로 어둠 속 골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경찰들은 즉시 뒤쫓으며 그의 도망 경로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성호는 좁고 어두운 목자의 부두를 날쌔게 헤치고 달렸습니다. 그의 신발은 미끄러운 나무 표면에서도 단단히 지탱했고, 이는 그가 여기 환경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그를 완벽히 둘러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어둡고 막힌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닥에서 집은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이성호, 끝났다. 저항하지 마라. 우리는 네가 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성호는 조용히 서서 긴장된 손으로 막대를 더욱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과 결단 사이에서 요동쳤지만 결국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은 순간적인 기량으로 이성호를 제압하며 그의 무기를 빠르게 빼앗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자백 체포 직후 그는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몇 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침묵하며 방의 바닥만 응시했지만 점차적으로 증거와 심리적 압박에 의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녀는 완벽했어요. 항상 완벽했죠. 하지만 내가 다가가려 할 때 그녀는 거부했어요. 그의 자백은 마을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집착의 끝이었습니다. 정의의 여명 속초 전체는 이성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추측과 소문은 사라졌고 정의는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가족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침내 끝이 났지만 그것은 또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 어둠은 드러났고 정의가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잊히지 않을 슬픔 이성호가 체포되면서 지은이의 죽음 이후 속초를 뒤덮었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정의의 빛이 마침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의심의 눈길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도감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고통은 평화의 베일 아래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가족의 말 못할 아픔, 지은의 기억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홀로 앉아 지은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삶의 모든 희망과 꿈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이성호가 온전히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짧고 연약한 미소를 지은 후 다시 오랜 침묵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에게 정의나 공평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 아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범인이 처벌을 받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제 지은이는 영원히 떠났어요.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건을 해결했던 조사팀과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도 깊은 무게로 전해졌습니다. 지은의 남동생 또한 과거의 그 활기차고 순수했던 모습에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점점 내향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밤 누나가 꿈에 나와요. 누나가 내게 말해요. 여기 나를 혼자 두지 말아주오라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어른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과 판결, 이성호의 재판에서는
그의 끔찍한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며 모든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지은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자신을 잠식시켰는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빛처럼 완벽했어요.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빛,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변명조차 그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사람들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심리적 질환, 역시 지은 가족과 모든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성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법정은 깊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악행에 비해 합당한 형벌이라 여겨졌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한숨들이 기운이 빠진 듯 새어나왔습니다. 평온해진 듯 하면서도 시린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판결 후 법정을 떠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감옥 안에 갇혔겠지만 내 지은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남겨진 아픔의 유산 조사 결과와 재판 소식이 속초 곳곳에 퍼지면서 마을 생활도 점차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에는 지울 수 없는 변화가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이 이곳저곳에서 조용히 제기되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던 골목길은 이제 조용해졌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혼자 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몇몇 가정은 집에 CCTV를 설치하며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성호의 어두운 성격과 조용함을 가까이에서 알던 사람들은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에게서 좀 더 많은 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우리는 도대체 왜 몰랐을까? 한편 이성호가 살던 집은 폐허처럼 방치되었고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사는 집으로 불리며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픈 교훈 지은의 사건은 마을 주민들에게 오랜 상처를 남겼으며 속초가 스스로 질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평화로운 마을에 어떻게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커뮤니티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안, 주의, 경계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김조사팀은 언론 브리핑 중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조금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 지은의 가족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멈추지 않는 슬픔의 상처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은의 빈자리는 가족들 사이에 아픈 공백을 남겼습니다. 무서운 편지를 보낸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지은 어머니의 서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으며 치유되지 않는 슬픔과 함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창문을 열 때마다 딸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건 환한 미소를 가진 지은의 모습뿐이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이제 아련한 기억과 억제할 수 없는 눈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으나 슬픔은 영원히 남았다. 이성호가 붙잡힌 그날 속초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남이 마을에 완전한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때 존재했던 어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속초였지만 지은의 이름과 그녀가 겪은 비극만큼은 누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투쟁 끝에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으나 지은 어머니의 말처럼 정의는 내 아이를 되살릴 수 없다. 정의는 캄캄한 밤 속에서 어렴풋한 빛을 제공했을 뿐이며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